자, 이제 2교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2교시에서는 이제 먼저 지금까지 방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었죠. 본초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의학계를 수업하면서 가장 먼저 한의학의 기본 이론 관련되는 천인상사상, 음양오행론, 그다음 운기약설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 몸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장상론, 생리에 관련된 장상론, 그다음에 기혈진액 같은 부분 이야기했고 생리학의 마지막 부분으로 경혈, 경락, 경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에 대한 이해 처음으로 병이 생기는 원인, 병이 생겨나는 과정들, 병리 과정들, 그래서 이 병기, 병인 병기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병리 병기에 따라서 변증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진단 변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단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단까지 이야기했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원인과 병이 생겨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진단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약물을 갖다가 지금껏 먼저 2시간, 몇 번 1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약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약물 처방, 전체적인 처방을 갖다 놓고서는 이야기하게 되는 방제라고 표현하는 이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제에 대해서 쭉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제라는 부분, 처방을 내고 그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약물을 갖다가 조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제약이 뭐 발전과 형성과 발전이라 있는데 방제약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방제약이란 것은 이거는 여기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방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교재에 안 나왔는데 우리 그 프린트해준 데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방작이란 무엇이냐, 방제란 무엇이냐 했을 때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배합하였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약효를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근거를 연구하는 분야를 방제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약물을 여러 가지를 합했을 때, 약물을 갖다 여러 가지 섞었을 때 나타나는 치료 효과,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치료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초학에서 이야기할 때 뭐 약물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거 이야기하면 7정 이야기했었죠. 간단하게 뭐 상수, 상해, 상호, 상사, 상쇄, 뭐 상반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약물이 여러 가지 섞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작용들,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이게 방제학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약물을 배합할 때 약물을 배합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약물을 볼 수 없었던 상승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약물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약물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없애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찾아내고 한의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임상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방작의 주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방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고요. 방작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별 의미는 없죠. 여러 가지 약재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방작이다. 그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는 것이 방작이다. 라고 보고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방작이 언제쯤 나왔을 것인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이쯤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서 예문지, 한서라는 책 혹시 어떤 책인가 아시나요? 한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서가 있죠. 조선왕조실록, 그다음 뭐 고려사, 삼국사기 같은 이런 것처럼 그 각각의 그 시대의 역사를 갖다 썼는데
한나라 시대 역사를 쓴 것이 한서죠. 그 중에서 예문에 관련되는 부분만 모아서 한서 예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하면은 한나라 언제쯤 되죠? 이 연대로 따지면은 기원전부터 기원 후까지 다 있죠. 전환 시대는 기원전 뭐한 20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아, 20 기원전 뭐 한나라가 기원전 거의 끝날 때까지 되고 후한이 기원 22년부터 쭉 이야기해서 한 200년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원 전후로 해서 이 전한 후한이 나눠지고 있는데 한나라 시대의 역사를 갖다 딱 기록한 한서에 보니까 이 BC 한 200년에서 AD 한 2, 30년, 50년 이 정도까지 쭉 역사서에 보니까 의학에 관련되는 것이 경방 7가, 경방 11가 274권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언급이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찌됐건 그 내경에도 내경이라는 책입니까?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아마 전국시대, 춘추 전국, 그다음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전국시대의 책이 완성되었고 그 현존한 이론의 경전의 한약이 이론해가는 경전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황제내경에서도 당작 발전의 기초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경에는 약물 방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13군데에 있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준경이 한나라 시대 장준경은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을 지어서 여기서 이 처방에 관련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상한이라고 하는 병, 상한병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현대인은 코비드19 독감이죠, 독감. 아주 독감인데 이 상한론 시대, 이 옛날 한나라 시대에도 이런 독감이 있었고 그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독감을 치료하지 못한 거에 좀 분발해서 상한 잡병론이라는 책을 지어서 그런 독감을 치료하는데 내가 한번 기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상한 잡병론이라는 책을 지었고요. 그다음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그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요. 당나라시 순사막이 비급천금 요방을 지었다. 그 다음에 외대비호가 왕조가 외대비호를 지었다. 태평성해방, 태평화재국방 같은 이런 책이 송나라 시대에 태평성해방이랑 태평외문 화재국방 같은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송나라 시대 태평성해방 같은 경우는 중국 역사상 국가에서는 제일이 당석이다. 처방에 갖다 쭉 모았는데 국가에서 실시하게 만드는 거. 국가 주제로 책을 만드는 책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도 태평양 화재국방이라 해서 태평국, 해민국, 화재국 같은 이런 이 백성을 치료하는 그런 이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에서 그 기관에서 사용된 처방집. 우리 지금 보면 대전대학교에도 보면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 한방병원 처방집이 있거든요. 그 처방집 같은 이 구유기관에서 사용됐던 처방집을 갖다가 태평해민 화재국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금원시대에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장원서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장원서라는 사람은 웅기부재하니 고금이게 웅기부자야 고금이게 하니 고방신병이 불상능례라 라고 해서 웅기가 고르지 않고 옛날과 지금의 웅기가 같지 않고 고금이게 옛날이나 지금이 어떤 궤도를 달리하고 움직이는 자연계의 기후변화라는 이런 궤도가 달리더니 고방신병이 옛날 처방을 갖다가 새로운 병에 사용하는 것이 불상능냐 서로 능치 못하다 서로 일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옛날에 썼던 한나라 시대 상한론 시대에 썼던 이런 처방들 상한론에 사용된 이런 처방들을 금원시대 거의 뭐 1100년 1100한 30년 40년 이 상한론은 거의 뭐 BC 한 100년 이쯤인데 거의 한 1000년, 1200년 정도 흐른 사이에 똑같은 처방을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옛날에 상한론에 썼던 처방을 갖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처방을 약간 변화시켜서 요 시대에 맞는 처방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처방을 갖다가 변형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마항탕 계지탕법을 본따서 구미강화탕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마음탕 개수탕 같은 상한눈에 썼던 이런 처방들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도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효과도 그에 어느 정도 본받을만 하면서 그 부작용이 덜한 구미강화탕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생장 환경을 갖다가 더 추가해서 사시의 발산제를 통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약으로 사용을 될 수 있게 만드는 구미강화탕 같은 아주 중요한 처방을 만들어주기도 했다라고 해서 이런 방제약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금원시대 장원수라는 사람은 그 처방을 갖다 좀 이렇게 변형시키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유한서 같은 경우 금원 사대가라 해서 여러 의가들이 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금원 사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명나라 시대로 가면서 명대에 이르러서 주숙이라는 사람이 보제방을 지었다. 그래서 보제방 같은 것도 역사상 최대의 방석, 아주 가장 큰 이 처방집이다라고 했고 이 시는 본초 강목을 지었고 그 다음에 오고는 명대 사람으로 의방보라는 책을 지었고 뭐 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제에 관련되는 책들을 갖다가 저술을 하였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나라에서는 온병학설이 활기 있는 발전을 방제 발전을 촉진시켰다라고 해서 청나라 시대 온병학설은 보면은 그 독감으로서 먼저 이야기했던 독감으로 이야기됐던 것이 뭐였죠?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에 장준경의 상한눈이라 했죠. 상한병, 독감으로서 한나라 시대 상한병이었는데 BC 한 200년, BC 한 100년 이렇게 잡았는데 요 청나라 시대 한 1600년, 1700년, 1600년 정도 AD 1600년 정도에도 독감이 또 있었어요. 독감은 언제든지 있었겠죠. 근데 이때 한나라 시대의 독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감기랑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열, 열도 나고 오한, 약간 의술에도 춥고 그러면서 뭐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도 하고 콧물 나고 하는 이런 증상들, 발열 오한 등등 호흡기 증상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죽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전염성이 있게 독감도 전염성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AD 1600년대에 가다 보니까 독감이 여기처럼 발해로 오한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코비드19 증상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들 발열이 되는데 고열이죠. 고열.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들 이것이 이 코비드19인데 이 코비드19보다 약간 먼저 생겼던 거 사스라고 있죠. 사스, 시비어, 증증, 에큐트, 급성, 호흡기, 레스피레토리 신드롬, 그래서 SAR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 때좀 이렇게 사스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스나 아마 이 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독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독감은 가장 유명한 독감 뭐가 있죠? 스페인 독감 있죠.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 스페인 독감의 증상이나 이 청나라 시대의 독감이나 코비드19 같은 이런 독감의 증상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고열로 시작돼서 호흡기 증후군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서 많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들을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이 청나라 시대에도 온병학살이라는 걸로 또 이런 독감, 고열, 호흡기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있었고 그걸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한나라 시대의 상한눈뿐만 아니라 한나라 시대의 상한눈에서 연구하는 요거뿐만 아니라 이 청나라 시대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고 거기를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온병학설이라는 이런 용어를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한나라의 상한눈에서 썼던 처방을 그대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왜? 상한눈에서는 오한 발열, 오한이라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 오병 같은 경우는 독감으로서
고열로 시작되다 보니까 열이 굉장히 더 심하게 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열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런 증상을 나타나고 좀 더 급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는 그 상한론 시대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상한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이런 병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점점 이 바이러스에서 면역력이 생기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생기고 해서 면역력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변종이 되겠죠. 변형을 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증상도 고열로 시작되는 이런 증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치료하는 부분도 상한론에 있던 치료 방법,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변형된 치료 방법, 변경된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처방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상한론을 위주로, 상한론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처방들이, 변형된 치료법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것을 온병학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병, 그래서 한의사들이 지금 이 코비드19 같은데도 충분히 처방을 내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안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안 들어왔죠. 그래도 이 사스라든가 그 다음에 메르스 같은 이런 거 있었을 때는 한의사들이 전혀 참여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도 그런 걸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치료했던 이런 치료 경험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런 치료법들, 이런 걸 가지고도 일반 환자들에게 또 치료 약을 주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했지만은 이 한의사들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환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전화 상담도 하고, 그다음 약도 지어서 주고 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하는 이런 이 전염병 관리도 한의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옛날에 이런 한의사들도 했었다 하는 것 갖다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방제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발전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제학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제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방제학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배합 시, 요건 한번 여기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마이크 켜고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키고 같이 읽어보세요. 자, 방제학은 제약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약물을 배합 합성하는 여러 가지 약효를 이용하여 치료 질병의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효과를 얻는 데 연구하는 필요한 연구하는 이론적 이거를 약물이 배합된 한 가지 분야이다. 분야이다. 한 가지 약물에서 약물이 볼 수 없는 비합되면 한 가지 약물에서는 볼 수 없는 효과를 같이 나타내는 약물에서는 볼 수 없는 상호작용을 나타내기도 하며 새로운 그냥 새로운 약물, 약물을 같이 약물 한 만날 가지 때 약물만을 사용하는 때 일시적인 한 가지 작용을 약물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이러한 증상을 사용했을 찾아내고 때 생길 수 있는 것도 각각의 약적 긴다. 이론, 네, 거기까지 읽으셨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배합 시 여러 가지 약효를 이용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근거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앞에 썼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이야기했죠. 약물이 배합되면 한 가지 약물에 볼 수 없던 여러 가지 상승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약물이 섞이면서 있는 작용을 더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또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 봐야 되겠다. 되겠고, 이러한 장점을 한의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제학의 주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약물 하나하나가 쓸 수도 있겠죠.
감기 걸렸을 때 귤 껍데기 다려 먹어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감기 걸렸을 때도 귤 껍데기 한번 다려 먹어보는 이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는 뭐 이 감기 걸렸을 때 뭐 다른 거 뭐 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것만 쓰는 것보다는 몇 가지를 더 섞어 보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 귤 껍데기에다가 생강을 아침 넣고서 다려 먹어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좋은 방법들을 계속 한의학적 이론에 입각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 것이 처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처방에 대한 연구하는 것이 방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질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데서 이 방작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치료하는 치료 원칙으로서 이 방작이 중요한데 그럼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치료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의학의 어떤 일반적인 치료 원칙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쭉 한번 빨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이 방작이라는 걸로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일단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치료 원칙들, 방작의 치료 원칙이 아니라 한의학 자체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치병구본. 질병을 치료할 때 치병의 구본, 근본을 구해야 된다. 질병 치료의 근본을 구해야 된다. 한번 해석할 때 이렇게 번호 써서 해석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알 수 있겠죠. 치병 구본이라 했을 때 병을 치료하는데 이것도 1, 2번이 바뀌네요. 병을 치료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근본을 구해야 된다. 근본을 갖다 정확히 알면은 병 치료하는 데서도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치병 구본이 되겠죠. 그래서 치병 구본이라는 문장을 갖다 썼는데 이 문장도 그냥 내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아무데나 있는 거 쓴 게 아니라 송은 음양생들은의 치병 필구본이라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병 필구본이라 놓고 해석을 해줬죠. 병을 치료하면 반드시 근본에서 찾아야 한다. 자, 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라는 걸 갖다가 먼저 이야기했죠. 그래서 치병 구분은 복잡한 임상 중에서도 질병의 어떤 이 임상 표현 중에 질병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고 질병의 근본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여 치료 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갖다가 말을 한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여 치료 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치병 구분이라고 한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질병이 과연 근본이 무엇인가, 그 근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근본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고, 그럼 근본이, 자, 내가 만약에 이 병이 있을 때 감기라는 병의 증상이 근본이었다라고 보면은 그 감기에 따라 나타나는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겠죠. 부수적인 증상들, 뭐 만약에 내과병에서 그 위장이 안 좋다 했을 때 위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증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 근본에 따라 나타나는 부수적인 증상들, 이걸 갖다가 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와 표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근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증상들, 표가 다른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질병의 표하고는 하나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 치병 구분을 할 때 근본을 갖다가 근본에서 구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근본에 좀 비대되는, 대칭되는 이런 용어로서 표라는 용어를 갖다가 같이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란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근본이 되는 이런 병을 갖다가 치료해야 된다 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죠. 두통의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임상 표현과 맥설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두통의 원인 병기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석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풍한 감모, 감기로 인해 생기는 두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신원회피법, 감기를 치료하는 약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풍열감모, 감기인데 이것도 풍한이 아닌 풍열,
열링이랑 감기에 있을 수 있다 하면 열을 갖다가 쳐주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을 수 있을 것이고요. 간장 상황,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두통이 생긴다 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이런 방법을 쓸 것이고,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이런 두통이 있다 했을 때는 허약한 걸 갖다가 보충시켜주고, 한 대 맞아서 어혈 같은 경우 머리 한 대 맞아서 머리가 아프다 했을 때 어혈을 빼주는 이런 치료법을 쓸 것이다 라고 해서, 같은 이 하나의 증상도 어떤 원인이냐, 감기냐 또는 이 스트레스냐 또는 뭐 허한 것이냐 타박상이냐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달리 치료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기면 감기를 갖다 치료하는데 감기에도 풍환이냐 풍열이냐. 자,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겠죠. 자, 감기에 걸리는데 이때 겨울철에 감기가 찬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이 당연한데 겨울철에 차기만 한 게 아니죠. 바람도 같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풍한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겨울철에 감기는 대부분 풍한에 의해서 생기는 감기가 많이 있죠. 여름철에 걸린 감기, 풍열에 의해서 생기는 감기가 많이 있겠죠. 풍열. 그래서 풍한, 풍열에 따라 나타나는 감기들이 약간 이렇게 다르다 라고 보고, 겨울 감기와 여름 감기가 치료도 달리 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근본에 따른 치료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치료하는 방법, 치병 구분을 하는데,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그 근본에서 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치료에 구하는 방법 중에서도 또 치료 원칙을 확정할 때 정치, 반치, 효치, 본치 같은 이런 운영 원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치료하는 원칙, 첫 번째 치병 구본인데, 그 치병 구본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치와 반치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반치 용어는 본초학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본초에서 이야기 안 하고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정치라는 것은 역치라고 한다. 거꾸로 거역되게 치료한다. 정치가 왜 거역되게 치료하느냐? 말이 될까요? 자, 정치는 질병의 임상, 잘 읽어보세요. 자, 정치라는 거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질병의 임상 증상, 성질과 질병의 본질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자, 질병의 본질과 임상 증상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그 증후의 성질과 반대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임상 증상을 좀 쉽게 표현해서 열이 난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질병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 똑같은 열이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질병의 본질도 열이 있어서 열병이 있어서 몸에 열이 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열병이 있어서 몸에 열이 나는데 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상 증상은 열이 나고 본질도 열인데, 열이 나는 증상을 써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써야 되겠죠? 찬약을 쓰겠죠. 찬약을 써서 열을 갖다 꺼줘야 돼요. 자, 열이 나는데 어떤 약을 썼어요? 찬약을 썼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자, 열이 나면 뜨겁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뜨거운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찬약을 써서 정반대되는 약을 썼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역치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증의 성질과, 자, 역이라는 것은 증의 성질에 반대되게 치법을 쓰는 것으로서 역자정치라고 한다. 그래서 역치법이라고 치료한 방법에서, 그냥 보면 간단한 걸 이렇게 이 용어로 설명하니까 더 어려워지죠. 뜨거우니까 차게 해줘야 되고, 차니까 덥게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용어로 쓰다 보니까 뭐 정치, 역치, 뭐 이런 용어를 복잡하게 썼는데, 그냥 뭐 그런 것이다 라고만 알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본초학이나 방학 시간에 또 중요하게 시험 문제를 쓰이니까 지금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좀 편안할 것이고요. 반대로 그 반치라는 것은, 그러면은 정치라는 것은 열이 날 때 차게 쓰는 것이 정치였다. 그럼 이제 반치라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반치는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데, 이 열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열이 나는데 몸은 차요. 몸은 찬데 은근히 열이 나는 거. 그러니까 찬병인데 열이 나는 거. 이런 경우는 좀 여러분들 노동을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거나 노동을 많이 하거나 하면은
몸이 피곤하죠. 몸이 피곤하면서도 몸이 굉장히 다운되면서도 은근한 열이 나죠. 은근하게. 그런 열을 갖다가 허열이라 표현하거든요. 가짜열, 허열. 열인데 허에서 생기는 열이다 라고 해서 허열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허열 같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열인데 증상을 치료할 때 찬약을 쓰면은 안 되겠죠. 왜? 너무 필요하거나 몸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해진 상태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찬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좀 따뜻한 약을 써줘야 이 피로라든가 이런 것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할 때 몸에 열이 나는데 따뜻한 약을 쓴다 하는 것이 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일반적인 치료법, 뜨거우니까 찬약을 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반치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더운 약을 쓰게 된다. 설사를 하는데 지사제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사하는 약, 사화제를 써요. 그렇게 해서 이지를 치료해요. 설사가 아닌 설사보다 좀 더 심하게 된 이질이죠. 네, 이질을 갖다가 치료하는 게, 이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사화제를 써야 돼요. 사화제를 써서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 그런 방법이 반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반치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복잡하게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정치다. 그 다음에 많지는 않아요. 반치라는 건 많지는 않고 한 10%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성질로 치료하는 것. 열 나는데 따뜻하게, 설사하는데 사화제 쓴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반치를 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다. 치료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치병구본. 병을 치료하는데 그 근본을 구한다 라고 했는데, 치병구본이라 했는데, 그 치병구본에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치병구본을 갖다 이야기하는 중에서 정치법과 반치법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반치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것이고, 표치와 본치. 여기서 표를 취하는 것과 본을 치료하는 것. 근본이 되는 걸 치료하느냐, 그 다음에 그 표점을 먼저 치료하느냐. 아까 표본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 대략 했었죠. 그래서 표본에 대한 이야기, 근본의 증상과 그에 따라 나타난 부수적인 증상 있죠. 질병을 치료할 때 어떤 걸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죠? 당연히 근본이 되는 걸 치료하는 게 원칙이에요. 위장의 병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된다. 위장병이 있어서 소화불량이 된다 했을 때 당연히 위장병을 갖다가 위장을 갖다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기본이 되죠. 그래야 소화도 잘 될 것이다 하는데 가끔 예외인 경우가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인 경우를 표를 갖다 먼저 치료해 주는, 그러니까 치료 원칙으로는 근본 치료하는 것이 가장 원칙으로 1번이 되는데, 예외인 경우로 표를 먼저 치료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내가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그 병원 수련하던 친구인데, 수련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좀 인권이라는 부분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 되니까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인턴들 인권은 거의 이렇게 굉장히 저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인턴하는 친구가 하루 이렇게 뭐랄까 휴가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서는 병원에 당직실로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변을 못 보겠다고, 소변이 안 나온다고 막 해가지고서는 난리가 났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소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래요? 소변 가장 오래 참았던 기록. 소변을 며칠 동안 못 봤다. 한번 써줘 보세요. 가장 오랫동안 못 본 친구가 얼마 정도 못 봤을까? 자, 여러분들 소변 안 보는 거, 대변은 좀 변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보죠. 아주 심하면은 한 달까지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변은 좀 그래도 많이 참을 수 있는데 소변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 이틀 참을 수 있을까요? 소변 이틀? 2일 가능할까요? 좀 써줘 보세요. 2일 동안 난 소변 참을 수 있다. 채팅창에 답변 한번 써줘 보시죠. 아, 이거 대기실로 갔구나. 여기다가 다시 써드릴게요. 소변을 이틀 정도 참을 수 있다. 못 참아요? 참아요. 답변 안 하면 참는 걸로 알을게요. 못 참 것 같으면은 과연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네, 뭐 며칠 참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대변은 뭐 며칠 참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소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동안 못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변 같은 경우는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소변을 계속 참아서 소변을 못 본다. 소변을 뭐 2일 정도 못 본다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뭐가 될까요? 소변을 이틀 정도 못 봤을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소변은 노폐물이죠. 노폐물이다 보니까 이 노폐물이 배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난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겠죠.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 아까 이 수련하던 친구가 술을 많이 먹어서 갑자기 소변을 못 보게 됐더라. 그래서 원인은 뭐예요? 술이죠. 근본이 되는 것은 술인데 술이 표본 중에 본이 술인데 근본이 되는 것은 술인데 그 표증으로서 소변을 못 보는 증상이 생겼어요. 자, 그럼 증상을 어떤 걸 먼저 치료해야 될까요? 소변을 못 보는 걸 치료해야 될까요? 술을 갖다 깨게 하는 게 먼저일까요? 자, 답변 여기다 채팅창에다가 술. 어떤 걸 먼저 치료하는 것이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한의원에 있는데 자,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소변을 한 뭐 12시간 못 봤다 하는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처치할 때 채팅창 한번 써주세요. 뭘 먼저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소변을 먼저 보게 해야 된다. 아니면 술을 깨게 해야 된다. 뭐 둘 중 하나겠죠. 한의학에서도 이 소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옛날 서적에 보면은 지금 이 현대의학에서는 소변을 보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변을 보게 하기 위해서 관을 집어넣죠. 카테타라고 하는 관을 집어넣어서 소변을 보게 해요. 근데 한의학 서적에서도 옛날 사람들도 소변을 못 보관할 때는 그 카테타와 비슷한 거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 요도에 꽂아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다만 현대의학에서처럼 아주 부작용이 없거나 이러진 않죠. 옛날에는 그런 대롱을 만들어서 꽂아줬거든요. 대롱을 만들다 보니까 그 대롱이 현재처럼 고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무나 이런 실리콘 재질이 아니라 자연 천연물을 갖다 썼죠. 대롱이 있는 거, 대롱이 있는 어떤 풀이 줄기 같은 거 갖다가 해서 그걸로 대롱을 만들어서 좀 쓰게 하거나 소변을 보게 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소변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술을 깨게 하는 것보다 소변을 먼저 못 보면은 술을 깨는데 뭐 적어도 뭐 12시간 이상 걸린다 이러면은 그때도 소변을 못 본다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변을 먼저 보게 해줘야 되는데 소변 먼저 보게 되는 이 표증을 갖다 먼저 치료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해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치표와 치본을 갖다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이 근본이 되고 어떤 것이 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급즉치기표, 급하면은 표가 되는 걸 갖다가 먼저 치료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갖다가 옛날에 들어줬어요. 선열이 후 중만자.
먼저 열이 나면서 나중에 중만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선병 이후 생중만자, 먼저 병이 생긴 후에 중만증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대소분리, 치기표, 대소변 분리할 때 표를 갖다 먼저 치료한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중만증이나 대소변 분리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간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내경에도 이런 문장이 나와 있고, 또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중만증이나 대소변 불통, 특히 소변 불통에는 먼저 그런 소변 불통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 원칙의 첫 번째 근본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허실에 따른 보사법. 허실에 따른 보사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허증과 허와 실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었죠. 허실의 개념. 허는 무엇이 허한 것이고 실은 무엇이 실한 것이다. 갖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죠. 정기와 사기 관계에 따라서 허와 실을 갖다 구분한다. 허실 구분하는 원칙이 뭐였죠? 허실을 구분할 때 사용되는 원칙. 허실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됐었죠? 정기가 실이냐, 정기가 허냐. 정기가 정기실 정기여.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기가 실한 게 문제될까요? 정기가 허한 게 문제가 될까요? 정기가 허한 것이 아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기가 허한 것이 이것이 허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실증은 정기가 실한 것이냐, 정기가 실한 것이냐. 실증은 사기실일까요, 정기실일까요? 사기가 실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허실의 개념에 봤을 때는, 허실의 개념에서는 요걸 갖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하면은 정기요, 실하면은 사기실이다. 그래서 허실의 개념이 정기허냐 사기실이냐 이런 개념을 갖다 말을 하는데, 정기가 허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법을 써줘야 되겠죠. 허하니까 이 보법을 써야 되고, 사기가 실하니까 떼내는 사법을 써야 되겠죠. 빼서 없애주는 사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보허 사실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허실부사는 허한 것을 보하고 실한 것을 사한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서 허실에 따른 보사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치료 원칙이 이렇게 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따른 계절, 지역, 체질 같은 에 따라서 치료하는 원칙들, 계절에 맞춰서 치료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고산 지역에 사느냐 아주 습한 지역에 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치료하는 부분이 각각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 원칙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쭉 이야기하는 다양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진단학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과 거사, 허실보사에 따라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정기를 보충시켜주고 사기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 허실보사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허실과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부정거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치료 원칙이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네, 채팅창에서 또 뭐라고 했냐. 11시에 대면 수업이 있어요. 네.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수업을 여기서 그럼 거의 맞죠. 네. 이것만 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치료 원칙에서 이거 음량 조절도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장비 기능 조절도 장단원에 쓴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치료 원칙까지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방제의 구성과 변화 제 3절부터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이 방제의 구성과 변화 여기부터 한다고 나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수업은 다음 시간 또 수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